자, 오늘 나갈 진도는요. 우선 시작은 비유동자산부터 시작할게요. 어저께까지 우린 유동자산에서 그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나가고요. 자, 비유동자산에 지금 계정, 통합계정이 지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거의 계정을 다 암기하셨을 테니까 알고 계실 거고요. 비유동자산에는 그 통합계정이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랬었습니다. 투자자산은요 말 그대로 투자자산, 즉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는 투자자산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앞에서 투자자산이라는 이 항목을 갖다가 언제 하나 배웠어요. 어떤 내용으로 배웠었냐면 여기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용어 배웠었단 말이죠. 단기 투자자산. 단기 투자자산에 뭐뭐 있었죠? 단기 투자자산에 단기 금융상품 있었죠? 금융상품 있었고 또 뭐 있었죠?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이 있었고 또 단기 대여금. 자, 이렇게 세 가지 계정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앞에 공통점이 뭐냐면 단기라는 말이 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계정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 단기가 빠져버리게 되면 다 1년을 또는 12개월을 초과하는 것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다 어디로 오겠다? 여기 투자자산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요. 여기 지금 단기 투자자산에서 보시게 되면 특히 이 단기 매매증권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은요. 이 단기 매매증권에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릴 때는 또는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주식을 갖다가 예를 든답니다. 주식. 타회사 주식이라 했었죠. 근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이란 여기 계정 안에는요.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도 이렇게 있어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근데 주로 평가 여기 자격 시험 문제라든지 여러분이 예를 설명할 때는 교재에서 주식을 주로 예를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투자자산에는 일단 여러분이 회계 1급 정도 수준에서는 먼저 투자 목적의 투자자산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투자자산 안에도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건 차후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유가증권 안에 여기도 보면은 유가증권 안에 여기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게 있고요. 만기 보유 증권. 먼저 한번 소개해 놓은 거예요, 그냥. 증권이라는 유가증권도 있고요. 이런 규정,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이라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가증권 안에 얘네들 목적이 다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기매매증권에서도요, 단기 매매증권에도 여기 주식 안에 증권 안에요, 매도 가능 증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똑같이 있어요. 그럼 여기하고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 안에도 주식 채권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매도 가능 증권, 그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그다음에 여기도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똑같이 있죠. 기간에 대한 차이예요. 우리 지금 비유동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비유동 자산에서 지금 첫 번째 투자 자산 안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 있는데 여기 유동자산에도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유동자산에도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게 있더랍니다. 이건 그냥 설명이니까 일단 전반적인 거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밑에 유형자산 볼게요. 유형자산은 우선 형태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유형자산은 제가 지난번에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얘기했었죠.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 다른 말로는 영업용, 또 다른 말로는 업무용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유형자산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용 목적, 즉
유형자산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요, 지금 유형자산과 대비해서 형태가 없는 자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형자산의 특징은 형태가 없기는 하지만 우리 재산 가치로서 식별은 가능해야 된다는 게 식별 가능성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면 얘 무형자산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식별 가능성. 형체가 없으니까 얘 구분을 갖다가 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런데 자산으로서 구분할 때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요? 무형자산이요. 그 다음에 이 무형자산의 특징은 여기 비화폐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자격시험에서 화폐성, 비화폐성 용어가 한 글자 차이예요. 근데 이 뜻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10중 8구 틀리겠죠. 아니, 자산이라면 팔면 돈 되는 게 우리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비화폐성이라면 얘는 팔면 돈을 안 준다는 뜻인가요? 그 뜻이 아니라 비화폐성이라는 그 의미는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저기 뭐 특허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특허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어떤 뭐 물건에 대해서 또는 기술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특허를 신청할 수 있죠. 특허를 신청했는데 이 특허를 신청한 특허권이 내가 주장할 때는 100억 원짜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특허권이. 근데 누군가가 관심 있는 사람이 뭐 보니까 100억 원은 커녕 야 그거 저 10만 원 줘도 안 사겠다. 그런다면 지금 그 금액이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특허권의 값은 100억 원. 상대방이 생각하는 특허권의 값은 10만 원 줘도 안 삼. 그러면 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죠. 이 무형자산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화폐성을 갖고 있는 성격의 그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서 양자 간에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지 그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얘는 화폐성이 아니라 어떤 용어로 쓴다?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화폐가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비화폐성이라는 것은 금액을 결정할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특허권을 진짜 100억 원 주고 사왔어요. 그럼 이 특허권은 전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실제로 100억 원짜리예요. 화폐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거래가 이루어지면 되지만 그 전에는 정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비화폐성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근데 우리 여기 유형자산하고 있잖아요. 이 무형자산 두 개를 합쳐서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갖다가 별도로 구분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묶어서 회계 프로그램 안에서는요, 고정자산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고정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고정자산이란 용어가 나오게 되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합쳐진 용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기타 비유동자산. 이 기타 비유동자산은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 투자자산도 아니고 유형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닌 거는 다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기타 비유동자산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기 임차 보증금이랍니다. 임차 보증금이 대표적인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돼요. 자, 그런데 이 임차 보증금이 기타 비유동자산, 즉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건물 빌리면서 보증금으로 낸 거 나중에 거기 나가게 되면 그 돈 찾아갖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돈 다시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린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이라고 좀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계정하고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임차 보증금이 있으면 이거는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 보증금이죠. 건물주 입장에서 우리 임차료, 임대료 구분할 줄 알죠.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이 보증금을 받았다면 걔는 임대 보증금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누가 받느냐,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서 지금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대보증금은 그 건물주인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되돌려 줘야 되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부채예요. 거기에 반해서 임차보증금은 자산 계정이고요.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여기 무형자산에 우리 영업권이라는 거 무형자산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이따 요 다음 파트에서 무형자산 또 나오기는 하겠지만 영업권과 같은 거 우리 권리금이라는 용어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권리금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임차 권리금이라 그래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매장을 갖고 전 한번 예를 들어 드린 적 있었죠. 임차 권리금, 건물주한테 건물을 갖다가 빌려서 우리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월세하고 보증금은 건물주한테 내야 되지만 그 자리 비껴주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야 되죠. 뭐 사는 거 받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 권리를 갖다가 사는데 그 권리금 돈 주는 거 그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정이 임차보증금, 여기 임차보증금에 반대되는 계정은 임대보증금, 얘는 부채고요. 임차권리금, 임차권리금은 무형자산인데 여러분들이 용어 때문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많이 헷갈려들 하시니까 지금 그 계정 나올 때마다 세 가지 계정을 구분해 가지고 정확히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기타 비유동자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기타 비유동자산에는 우리 외상매출금은 유동자산이죠.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의 유동자산인데 만약에 이 외상매출금을 여타저타한 이유로 1년 이내에 회수가 할 수 없게 되면 얘는 장기 외상매출금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장기 외상매출금은 어차피 유동자산에는 포함될 수가 없어요. 장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유동자산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비유동자산에서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장기 외상매출금. 장기 외상매출금은 투자자산인가요? 투자 아니죠. 유형자산인가요? 아니죠. 무형자산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다?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서 여기 장기 외상매출금 이런 것들도 여기 기타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말고 우리 회사에서 다른 걸 팔고서 돈 못 받으면 뭐라고 불러요? 미수금이라고 부르죠. 근데 걔도 장기 미수금이야. 장기 미수금. 얘도 지금 유동 1년을 지나가니까 얘도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투자자산도 유형자산도 무형자산도 아니니까 이 장기 미수금 같은 경우도 여기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구분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급수가 앞으로 높은 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계정들을 급수의 이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자꾸 반복해야 되니까. 세무 1급까지 안 갈 거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세무 1급까지 가려면 지식들이 아주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드립니다. 자, 건물을 빌렸을 때 우리 월세를 내죠. 나 매달 월세 내는 거 부담스러워. 그러면 뭐 우리 주택도 월세 있으면 전세도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에서도 건물 빌릴 때 매달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낼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전세권이라고 불러요. 이 전세권은 임차보증금하고 대비해서 보면은 기억하실 때 크게 힘들이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겠죠. 월세에 관련된 거는 임차보증금, 그다음에 우리가 전세를 갖다가 해서 그 건물을 얻었다 그러면 전세권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네 개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들 제가 한번 미리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 각각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는 지워도 되겠죠? 자, 투자자산 첫 번째 거예요. 투자자산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투자 목적이고요. 이 투자자산 안에는 장기 금융상품, 조금 전에 얘기해드렸던 유가증권, 투자부동산, 특정 현금과 예금.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 현금과 예금은요, 은행에 금융기관에 있는 건 맞아요. 맞기는 한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용에 제한이 있는 예금을 우리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고, 얘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좀 제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였었느냐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그 용어 중에서 당좌 예금을 개설할 때 보증금 내야 됩니다. 얘기했던 거 있죠? 그러면 걔를 당좌 예금 개설 보증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보증금으로 내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당좌예금을 사용하는 한 이 보증금은 뺄 수가 없겠죠. 즉, 내 돈이건 맞아요. 내 돈인데 사용에 제약이 있죠. 그래서 사용에 이렇게 제약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린 계정 이름을 뭐라고 쓴다? 당좌예금 개설 보증금이라는 계정은 없어요. 근데 우리 회계 담당자가 이렇게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보증금을 갖다가 내죠. 그러면 보증금 250만 원이라고 했다면 대변에 현금 250만 원 냈어요. 분기를 할게요, 그냥. 자, 당좌예금을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은행에다가 당좌예금 개설 보증금을 현금 250만 원을 이렇게 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처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처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이를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으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25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특정 현금과 예금이 어떤 뜻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되느냐면 특정 현금과 예금 계정은요, 여기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그 예금을 우리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 이 돈 빌려주게 되면 1년 넘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장기대여금, 왜? 투자자산이에요? 아니, 우리 이자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하면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투자 목적의 투자자산의 종류는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자, 지난번에 여기 투자부동산, 대표적인 투자자산인데 부동산은 투자 목적으로 건물, 토지 이런 데를 사면은 우리 투자부동산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게 있었던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유가증권이 있다는데요. 자, 유가증권은요, 지금 크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구분은요, 우리 회계에서 사용하는 구분은 아니에요. 지금 이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하는 이 방법은 우리가 회계 계정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금융에서. 그런데 지분증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분증권은 우리 주식을 의미한다. 용어들이니까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처음 배우신 것들. 지분증권은 뭘 뜻하는 거다? 주식을 뜻하는 거다. 채무증권은요, 채무증권은 채권을 뜻하는 거예요. 채권 안에 뭐뭐 있다 그랬죠? 국채, 공채, 사채, 이게 있었죠?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그런 채권이에요.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기 지금 긴급 그 재난지원금 다들 받으셨죠? 그 돈이 한 4조 원 정도가 모자르대요. 그거 어떻게 한다 그랬냐고요? 국채 발행할 예정이고, 지금 이게 예산안이 추경 예산안이라 그러는데 지금 1차 한번 집행이 됐고 2차 지금 집행됐죠? 3차 또 있을 거야. 아마 돈이 모자르니까 계속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때마다 혹시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채를 발행해서 그 수요를 돈을 조달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채는 국가가 아니라 공공단체들 있죠, 그죠? 공사 같은데, 공사가 어디 있나? 하여튼 우리 공사 부르는데 붙어 있는 기관들 많이 있죠. 뭐 대한석탄공사라든지, 그다음에 한국방송공사, KBS 말이에요. 공사 같은데 이런 데서도 돈이 필요하게 되면 그 자체 공사에서, 공공기관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공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거겠죠. 그걸 공채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사채는 깍두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회사의 채의 줄임말이고요. 얘는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 그래서
지분증권 그러면 주식을 얘기하고 채무증권 그러면 채권을 의미한다. 채권 안에는 국채, 공채, 사채 이런 것들이 있더라. 자, 그다음에 그러면 회계에서 구분하는 유가증권은 회계 개정 과목으로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앞에서 우리 배웠던 단기 매매증권. 그다음에 두 번째, 매도 가능증권. 세 번째, 만기 보유증권. 네 번째,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 이렇게 네 가지로 기록하고 이 채권을 아니 주식 지분증권인 주식을 채권을 샀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되면은 요게 여기 앞에 있는 계정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 계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샀다. 또는 시장성이 있다. 또는 거래가 빈번하다. 또는 매수, 매도가 빈번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시장성이 있다는 뜻이고 단기 매매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샀다는 뜻이고 회계 담당자한테 뭐라고 기록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기록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매도 가능 증권은 특정한 목적이 없이 사게 될 경우 이걸 우린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얘 하나만 설명해 드리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밑에 있는 것부터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주식은 만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기록할 때는 그 대상이 반드시 채권이어야 됩니다. 만기 보유증권에는 만기가 기간이 없어요. 주식에는.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계정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채권일 때만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요 용어를 회계 담당자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기 보유증권은 어떨 때 회계 담당자가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기록해야 되느냐 하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 채권을 구입했다고 했을 때는 회계 담당자는 만기 보유 증권이란 계정으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 이거는 여러분이 회계 1급과 세무 2급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구분하는 계정 명칭으로 그냥 나와 있으니까 잠깐 설명은 해드리면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그 기록할 때 그 회사의 회계 담당자는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이란 내용으로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 상대방의 회사 몇 퍼센트? 20%. 이건 어떤 상황으로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되겠느냐 하면 그냥 이해만 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는데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공급하는 회사는 스마트폰이 지금 갤럭시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여러 회사에다가 자기네가 만드는 부품을 팔 수 있겠죠. 근데 삼성에서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자기네가 몽땅 다 그걸 하고 싶어요. 받고 싶어. 그러니까 그 회사 주식을 20% 이상이나 취득했다면 상당히 그 주주가 되는 거죠. 그 회사의 20%만큼은 주주가 된단 말이죠. 그럼 영향력이 세겠죠. 그러면 주주인데 다른 회사 가는 게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런 걸 공급받고자 원할 때 이렇게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입김을 실을 목적으로 그런 주식을 취득했다면 회계 담당자는 뭐라고 기록해야 된다?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이라고 기록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계정 이름들이에요. 여러분이 자산, 부채, 자본 계정에서 암기해놨던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계정은 없었잖아요. 없었던 거는 여러분이 처음 지금 기초 단계 배울 때 그때 기본적인 계정들만 제가 알려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이런 걸 배우게 되면은 새로 추가되는 계정들은 여러분이 추가로 하나씩 암기를 하셔야지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린 이 계정들은
지금 하나같이 나름 목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목적들이 다 있는데 단기 매매증권의 목적은 단기 시세차익 목적, 만기 보유증권의 목적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려는 목적,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은 타회사를 지배할 목적, 이런 목적들이 다 있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이런저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산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아까 유동자산에도 매도 가능 증권이 있었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특정한 목적 없이 취득한 이후에 1년 안에 판매가 될 수가 없어. 왜? 시장성이 없어요, 얘는. 특징이.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다 없다? 얘는 시장성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즉 팔고 싶어도 시장성이 없어요. 이게 특징인데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증권은 어떤 경우에 가능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연예인 A라는 분이 지금 내가 기획사, 연예인들은 기획사 잘 만들죠? 기획사 만들어가지고 연예인들 등등 자기 선배, 후배, 동기 할 거 없이 소속사 글로 해가지고 등등 사업을 하면 그게 기획사가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획사의 우리나라 3대 기획사 어디에 알고 계세요? SM 아시죠? SM 또 JYP, 아니 YG, JYP 세 개잖아요. 이 사람들도 예전에 연예인들이었던 사람들이 그런 거 모아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자, 누구도 A씨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기획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주식회사이고 법인이에요. 그러면 주식회사라고 했으면 주식 지분이 있겠죠. 처음에 설립할 때야 자기가 다 인수해갖고 자기 맘대로 하면 좋겠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돈이 있을까 없을까? 돈이 충분히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설립을 하면서 지분의 일정한 부분을 아는 B라는 연예인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저기 나 지금 기획사 하나 차렸는데 우리 회사 지분 5%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 좀 해주세요. 얘기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YG나 SM이나 이런 데처럼 유명하지 않으니까 누가 투자하려고 할까 안 할까. 그러다가 쫄딱 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꺼리기는 하는데 그다음에 이 A라는 사람이 연예계에서 그래도 발이 넓은 사람이야.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획사를 많이 차리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B라는 연예인한테 5%의 지분을 주고 1억을 투자 받았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이 B라는 연예인한테만 그렇게 자금을 조달할까? 아니면 다른 아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조달을 할까?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있었어요. 사장님한테 가서 A라는 사람이 형님 저기 또 형 아우하는 사이야. 형님 저 이번에 사업 하나 하려고 회사 하나 차렸는데 저희 지분 5% 드릴 테니까 1억만 투자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흔쾌히 1억 정도 하신다 그래서 지분 5%를 받는 조건으로 1억을 투자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여러분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니까 여러분들한테 1억 저기 지급해 줘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현금 이렇게 해서 1억 지급을 했어요. 여러분은 회계 담당자니까 당연히 재산의 변동이 생긴 거 회계 처리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처리해 놓고 지금 1억 대가로 뭘 받았어요? 지분 5% 받았죠.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어요? 여기 4개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회사가 지금 막 이제 설립이 되고 주주 모으고 있는데 지금 얘 지분 주식 마음대로 팔려고 팔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 회사 주식이 있는지도 몰라. 관심이 있다 없다. 얘가 망할지 흥할지 그것도 몰라. 투자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주식 지분은 있지만 얘 거래가 거의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설립이 됐기 때문에 주식은 있지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거래소는 저기 여의도에 있는 증권거래소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만 거래가 돼요. 이런 경우는 장외 주식이라고 해요. 장외 주식은 별도로 만나서 거래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 알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투자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래되는 가격을 알 수가 없으니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라고 알 수 있다? 그것도 없어요. 그럼 얘는 언제 팔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그 기획사가 잘 되고 나중에 상장하고 그러면 그때서는 거래가 활발해지고 지분만큼 주가도 얼마라고 정해지고 그러면 SM이나 YG나 GIP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주식은 아는 사람이 아는 동생이 연예 기획사를 만들었다고는 했지만 얘가 언제 상장을 하고 언제 얘가 거래가 되고 알 수 있겠다 없겠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도 몰라. 1년인지 2년인지 10년인지 그것도 모르죠. 시장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이런 경우를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금액은 얼마? 1억 원 이렇게 여러분이 기록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의 성격을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유가증권을 구분하는 방식까지도 이렇게 정리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파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도 이거 써놓으면 좋겠죠? 시장성이 어떻게 됐다? 얘도 없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저기 나중에 이런 거 저기 메모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단기 투자자산 거기서 단기 매매증권하고요 매도 가능증권 조금 전에 배웠던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요. 요거 비교하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단기 매매증권에서 배웠었죠. 배웠던 내용 복습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배우는 매도 가능증권의 회계 처리 매도 가능증권의 회계 처리는 보편적으로 세무 2급 정도에 잘 나오는 것들인데 어차피 지금 매도 가능증권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매도 가능증권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여기까지.